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성욱 강사입니다. 자, 감정평가사 시험이 다가온다. 감정평가사 시험이 다가온다. 자, 그래서 빵꾸노트 1부, 2부 해설해 줄 테니까 일단 빵꾸노트에 있는 내용은 틀려서는 안 될 내용들, 그리고 제가 키워드 중심으로 빠르게 해설한다. 이미 영상을 한 2개를 찍었는데 너무 길어서 키워드 중심으로 해설을 하는 게 보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과목을 하면서 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 빵꾸노트 자주 읽어주시라는 거고, 그리고 QR코드 붙여서 내가 올려놓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동영은 요걸로 제가 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빵꾸노트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거죠. 톡으로 카톡의 아이디 부동산 두루미 감정평가사, 뒤에 감정평가사 가로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평가사 수험생들 질문 톡이니까 여기다가 요청을 하세요. 그럼 제가 톡으로 자료 필요하신 분 보내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여기에 지금 29회 30일에 기출 연도를 넣어놨는데 여기에 최소한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다 해. 자, 가치와 가격은 감정평가는 가치를 추계한다. 그래서 가격이랑 어떤 차이가 있니? 자,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그 다음에 가치가 화폐 단위로 구현되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지, 가격. 그리고 3, 4, 5번은 앞에는 가치야. 주관적이다 그러면 가치. 그 다음에 현재 값이다, 가치. 그 다음에 일정 시점에 다양하게 존재한다, 가치. 그 다음에 객관적이다 그러면 가격이겠죠. 그리고 가격은 과거의 값이에요, 가격. 그 다음에 가격은 실제 거래된 금액이니까 일정 시점에 하나만 존재한다. 그 다음에 가치 발생 요인 31회 나오고 안 나왔어. 일단 세 가지 암기 코드. 효, 상, 유. 효는 효용, 상은 상대적 희소성, 유는 유효, 수요. 그리고 일부 학자가 어떤 걸 포함하기도 하더라. 이전성, 플레임은 권리의 이전 가능성. 자, 1번.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 이걸 우리는 효용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상대적 희소성이죠. 조심할 거. 수요에 비해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지 절대적인 부족 상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항상 유효 수요죠. 구매력을 갖춘 수요.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 용어 정리로 매년 나옵니다. 자, 가치 형성 요인이란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 정확히는 가치에 영향을 주는 일지계죠. 그런데 어떤 가치니 그러면 여기는 경제적 가치죠. 경제적 가치. 시장 가치 나오면 X, 경제적 가치. 그 다음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여기는 두 문자, 지표 수준, 개최 가격, 자, G는 지역 분석이고 표준적인 이용, 지역의 가격 수준.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은 최유효 이용, 그 다음에 구체적 가격, 그래서 지표 수준, 개최 가격.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의 대상,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그런데 동일 수급권은 한 번도 틀린 지문으로 나온 적이 없다. 그래서 동일 수급권이 나오면 거의 옳은 지문이에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뒤만 봐.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인근 지역은 두 가지를 확인한다. 인근 지역은 대상이 속한 지역, 그리고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속한 지역, 지역 요인. 그 다음에 유사 지역은 대상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이고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입니다. 자, 부동산의 가격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놈이죠, 요놈. 항상 해석하지 말고 적합의 원칙 또는 균형의 원칙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정답이다. 해석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찾아라. 자, 그리고 적합의 원칙과 여기는 균형의 원칙이에요. 항상 두 개는 세트야.
자,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의 가치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되고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려운 거. 자, 개별 분석은 내부를 살피는 거죠. 내부. 그래서 내부의 균형이 중요하죠. 그래서 균형의 원칙을 활용하는 거고. 지역 분석은 이 지역은 항상 부동산의 외부 환경이죠. 그래서 지역 분석을 할 때는 적합, 외부 환경과 적합의 원칙을 따지죠. 그러니까 개별 분석 나오면 균형의 원칙을 활용하는 거고, 지역 분석 나오면 적합의 원칙. 암기 코드는 끼역끼역, 찌읒찌읒, 개별, 균형, 지역, 적합. 그리고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그러면 자, 개별 분석의 결과 내부에 균형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능적 감가고, 그 다음에 지역 분석 결과 외부 환경과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면 경제적 감가를 하죠. 경제적 감가는 외부가 원인이 되는 감가, 기능적 감가는 내부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감가. 뒤쪽에 감가 요인에서도 한 번 더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줘라. 연상은 개별 분석 나오면 끼어, 기능적 감가. 지역 분석은 찌읒, 경제적 감가. 자, 그 다음에 자, 감정평가 규칙. 매년 한 문제 이상. 그 중에 감정평가의 원칙. 그럼 질문. 감정평가의 원칙 네 가지가 뭔가요? 기준 시점 기준. 두 번째, 시장가치 기준. 세 번째, 있는 그대로 현황 기준. 네 번째, 개별 물건별로 평가한다. 개별 기준. 자,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그리고 기준 시점을 미리 정했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지를 확인해 봐야 돼. 그래서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졌다. 그러면 그 날짜가 가격 조사가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고,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치는 다양하게 존재하죠. 그래서 감정평가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하니까 시장 가치가 뭡니까? 묻는데 요게 중에 시장 가치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용어 정의 중에 제일 길다. 그래서 짧아 보이면 그냥 무조건 틀렸다고 하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길어 보입니다. 그러면 옳은 지문.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두 군데는 확인을 해요. 첫 번째, 시장 가치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치인데 어떤 시장입니까? 통상적인 시장. 그리고 어떤 가치인가요? 그러면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금액. 가능성이야. 근데 여기 빵꾸가 하나 빠져 있죠?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자, 그 다음에 시장 가치가 원칙인데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나요? 그러면 할 수 있다. 이것만 본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때 뭔가를 검토해야 됩니까? 그러면 검토하여야 한다. 또는 검토해야 한다. 그 다음에 현황입니다. 현황은 있는 그대로를 반영하는 것인데 있는 그대로가 어느 시점에 있는 그대로인가요? 기준 시점. 그래서 기준 시점의 이용 상황을 있는 그대로, 기준 시점의 공법상 제한을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받는 상태라고 되어 있어야죠. 받는 상태. 자, 그리고 2번. 있는 그대로를 반영하는데 있는 그대로와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조건을 붙여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조건을 붙일 때 합리성, 적법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됩니까? 그러면 검토해야 한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개별 물건 기준이죠. 개별 물건 기준은 시험에 안 나오고 요놈이 나오죠. 1구부. 2차에서 1구부. 1구부가 뭐예요? 일괄, 구분, 부분. 일괄, 구분, 부분. 그래서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된다.
또는 둘 이상의 물건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럼 둘을 합쳐서 일괄. 하나의 물건으로 시작해.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를 따로따로 구분.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은 원칙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죠. 그런데 뭐라고 단서가 달려있다. 감정 평가하여야 할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 평가할 수 있다. 추가암기, 감정평가 절차는 규칙에 7가지인데 4가지만 기억하자. 기처, 대자. 기가 뭔가요? 그러면 기본적 사항의 확정. 처는 처리계획의 수립. 대는 대상 물건의 확인. 자는 자료의 수집 정리. 그리고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그럼 기본적 사항, 이 기본적 사항을 묻는 게 29의 마지막 문제예요. 일단 2가지로 암기한다. 하나는 이해, 이 위에 있는 건 이해죠. 어떻게 이해하니? 그러면 전화가 온다. 그러면 당신 누구요? 의뢰인. 어떤 물건입니까? 대상 물건. 그리고 반드시 수수료와 실비는 이렇습니다. 이건 기본이죠. 그래서 의뢰인, 물건, 수수료와 실비는 이렇습니다. 요건 이해. 그리고 나머지가 목조시가죠. 감정평가의 목적, 조건, 기준, 시점, 기준, 가치. 그래서 암기를 하면 기처대자, 목조시가. 자, 이번에 감정평가 방식의 구분. 자, 원가 방식은 원가법, 적산법, 비용성.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은 거래사례 비교, 임대사례 비교, 여기는 시장성. 수익 방식은 수익 환원, 그리고 수익 분석, 수익성.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요놈이죠. 공시지가 기준법. 자, 감정평가 규칙은 공시지가 기준법을 비교 방식의 일종으로 구분해 놨죠. 단, 시상가액을 조정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이 같은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본다. 시상가액을 조정할 때는 다른 방식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 봅시다. 거래사례 비교법은 말 문제를 내기가 애매모호해요. 낼 게 없어. 왜? 거래 사례를 찾고 비교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게 시점 수정이라고. 자, 우리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때 사정 보정 시점 수정의 중요한 포인트는 사례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다. 그래서 시점 수정을 할 때 어떤 변동률을 씁니까? 그러면 대상이 아니라 사례야. 사례 물건의 가격 변동률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1번은 시점 수정의 정의인데 시점 수정의 정의는 항상 거래 사례 가격을 수정하는 거야. 거래 사례 가격을 수정하는 건데 어떻게? 기준 시점의 가격 수준으로 수정하는 거야. 거래 사례 가격을 기준 시점의 가격 수준으로 시점 수정한다. 자, 공시지가 기준법 첫 번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표준지 공시지가. 그리고 사정보정 절차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거래 사례 대신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쓰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시점 수정을 할 때 사례의 가격 변동률을 쓰듯이 비교 표준지가 속한 시군구의 지가 변동률을 적용한다. 자, 그리고 어려운 게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생산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한다. 생산자 물가 상승률. 자, 그 다음에 원가법. 자, 원가법은 원가를 활용하죠. 그래서 제조달 원가를 찾고 감가 수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조달 원가는 항상 기준 시점에서 추계한 원가.
기준 시점에서 추계한 원가. 그래서 기준 시점의 적정 원가의 총액. 그리고 일반적인 부대 비용은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포함한다. 포함한다. 자, 중개사 36K 시험에 이것만 통 냈어. 제조들 원가를 산정할 때 제세 공과금이 포함됩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부대 비용이니까 포함한다. 포함한다. 그리고 감가 수정이 나오면 항상 감가 수정의 분류, 항상 물리적이냐, 물리적 감가냐, 기능적 감가냐, 경제적 감가냐, 여기서 다시 나온다. 그래서 요놈 시간이 흐르면 닳아집니다. 사용을 해도 건물은 닳아집니다. 그러면 이게 물리적 감가, 외형적인 감가. 그리고 내부의 설비가 원인입니다. 그러면 기능적 감가. 그 다음 외부 요인이 원인입니다. 그러면 경제적 감가. 다시 자, 시간이 흘러도 닳아지고 사용을 하더라도 닳아지더라. 이런 게 물리적 감가. 그리고 내부가 원인이다. 기능. 내부가 원인이다. 기능. 그 다음 외부 요인에 의해 감가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경제적 감가. 그 다음 2번 잘 나옵니다. 이게 감가 수정의 원칙이야. 조심할 거. 감정평가 규칙은 어떤 방식을 원칙으로 하느냐? 그러면 내용연수법을 원칙으로 한다고. 내용연수법. 그래서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 방법을 적용하는 거라고.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 내용연수법을 적용한다 이런 거야. 근데 내용연수법에 3개가 있다고. 정액, 정률, 상환, 기금법. 그러니까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법을 적용하는데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중 무엇을 쓸지는 물건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라. 이런 내용이다. 자, 그리고 감정평가 규칙은 관찰감가법을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한다. 여기 있죠. 그다음에 감가 수정의 방법, 이론적인 감가 수정 방법은 내관, 분시임. 이렇게 암기하나요? 내관, 분시임. 내는 내용연수법, 관은 관찰감가법, 분은 분해법. 최소한 내관, 분은 기억해 줘야죠. 내용연수법은 항상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평가 주체가 직접 관찰을 통해서 달관적으로 감가액을 산정한다. 그러면 관찰감가법. 그 다음에 감가 요인을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요인으로 세분한다. 그러면 분해법이야. 이 분해는 감가 요인을 세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용연수법에서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을 구분하는 거. 항상 매년 감가액이 일정합니다. 그러면 정액법이고 매년 감가율이 일정합니다. 그러면 정율법이야. 정율법. 근데 정율법은 항상 매년 감가율은 일정해. 매년 감가율. 그런데 매년 감가액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체감한다. 체감한다. 잘 나오죠. 정률법이 대부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정률법은 매년 감가율이 일정한 방식이고 매년 감가율을 적용하다 보면 매년 감가액은 체감하는 것이죠. 이유는 잔존 가치가 점점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기타 논점. 기타 논점에 우리가 제조원가의 구분이야. 이거 좀 어려워. 제조원가는 물리적인 동일성을 가정한 복제원가 또는 재생산 비용. 그 다음에 효용적 동일성을 가정한 대치원가 또는 대체비용. 자, 항상 제조들 원가를 추계할 때는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하다라는 걸 가정하고 원가를 추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제 원가로 산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원가, 제조들 원가를 다른 걸로 대체시키는 거예요. 이게 대치원가, 대체원가. 그리고 대체원가를 이용해서 제조들 원가를 산정한다. 그러면 기능적 감가 수정은 필요하지 않다. 요거 기능적 감가 수정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자, 대체원가를 통해서 제조들 원가를 산정했을 때 물리적 감가는 어떻게 하나요?
물리적 감가는 고려하는 거죠. 시간의 흐름, 사람들의 사용, 이건 누구든지 적용되는 거니까. 근데 대체 원가를 적용하게 되면 항상 물리적 감가 수정은 필요하나 기능적 감가 수정은 필요하지 않다. 조심. 그 다음에 3번, 4번은 우리 감정평가는 감가 수정이라 하고, 감정평가는 감가 수정이라 하고, 기업 회계는 감가 상각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차이. 자, 감정평가의 감가 수정은 실질적인 가치 추계를 목적으로 하고, 기업에게 감가 상각은 손익배분, 기간손익의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감가 수정을 할 때 이게 평가야. 감정평가의 감가 수정은 실질적인 가치를 추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요인도 고려한다. 경제적인 요인도. 근데 기업에게 감가 상각은 어떤 건 고려하지 않는다. 경제적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경제적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다시 봐. 자, 대체 원가로 제조들 원가를 산정합니다. 그러면 기능적 감가는 필요 없어요. 이거고. 그 다음에 기업에게 감가 수정은 외부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경제적 감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야. 감정평가는 고려하지만.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 자, 수익환원법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또는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이지. 환원, 여기는 할인하여 가액을 산정한다. 자, 환원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직접 환원법,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 줄여서 할인법. 직접 환원법, 할인법. 그럼 직접 환원법부터 봅시다. 자, 직접 환원법은 공식이 순영업 소득을 환원율로 나누는 거잖아. 순영업 소득을 환원율로. 그런데 뭐라고 실무 기준에 돼 있냐? 단일 기간이야. 단일 기간의 순수익을 환원율로 환원하는 방식. 이게 직접 환원법. 그러니까 논점이 두 개죠. 순수익. 자, 순수익을 구할 때 자본적 지출은 비용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자본적 지출은 당연히 비용이 아니죠. 그 다음에 직접 환원법에서 사용할 환원율. 자, 환원율은 수익률의 일종이다. 수익률은 어떻게 찾는다? 시장에 나가서. 그래서 환원율은 시장 추출법으로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할인법은 요 정의가 잘 나오는 거죠. 자, 첫 번째 할인법은 보유기간에 순수익, 복수기간의 순수익, 이걸 현금 흐름이라고 하죠. 보유기간의 현금 흐름을 할인하고, 현재 가치로 할인하고, 그 다음에 기간 말에 복귀가액이죠. 복귀가액을 할인해서 뭐 한다? 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유기간, 복수기간의 순수익, 그 다음에 보유기간 말 복귀가액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해서 그걸 더하여 가액을 산정하더라. 여기서 조심할 거 항상 할인율 나오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이게 떠올라야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자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놈이죠. 할인법에서 할인율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그러면 환원율은 시장에서 찾는다. 시장 추출법이고, 할인율은 투자론에서 요구 수익률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를 조사한다. 투자를 뭔가 분석한다. 이게 암기 코드야. 그래서 할인율은 투자자 조사법, 투자 결합법. 자, 그 다음에 복귀가액은 계산 문제에서도 중요한 내용이다. 보유기간 경과 후 초년도 순수익, 보유기간 경과 후 초년도 순수익을 최종 환원율이죠. 최종 환원율로 환원하고 여기에 매도 비용을 공제해서 산정한다.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보유기간 경과 후 초년도 순수익을 최종 환원율로 환원한 값, 이걸 재매도 가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재매도 가치에서 재매도 비용을 뺀 요걸 우리가 복귀가액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귀가액을 산정할 때 최종 환원율은 요 장기 프리미엄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뭐 장기 위험 프리미엄, 뭐 장기적인 성장률 이런 걸 고려한다. 그러면 옳은 지문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만 해주면 된다. 자, 근데 환원율은 기본적으로 수익률이죠. 수익률. 그래서 순영업소득과 부동산 가격의 비율, 다른 말로 수익률. 그래서 환원율은 부동산의 수익성을 반영하죠. 수익성. 그러니까 항상 수익률이 나오면 반드시 나오는 세 가지 문구가 있어. 수익률. 일단 환원율도 수익률이니까 환원율은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수익률에는 금리가 반영돼 있지. 이걸 시간에 대한 대가죠. 시간에 대한 대가인 금리가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수익률에는 위험이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환원율은 자본의 기회비용이고요. 금리가 상승하면 이것도 상승하고요. 위험이 높아지면 위험에 대한 대가를 달라고 해야 되니까 환원율도 상승해요. 요거 잘 나온다. 그 다음에 원래 삼각전 순수익이 원칙이죠. 삼각전 순수익, 즉 영업경비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지 않죠. 영업경비에 감가상각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순영업소득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영업경비에서 비용으로 빠지지 않는 거니까 이걸 우리는 상각이 되기 전 순수익이라고 그러죠. 이게 원칙이죠. 그래서 삼각전 순수익이 원칙이고 삼각전이니까 당연히 삼각전 환원율로 환원하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상각 후 순수익을 산정했어.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순수익을 산정하지 말고 상각 후 환원율로 환원해라. 그래서 삼각전 순수익이 나오면 삼각전 환원율, 상각 후 순수익이 나오면 상각 후 환원율로 환원한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어려운 거지. 운영경비에 영업경비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요령이 원래 영업경비에는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야 돼? 포함 안 되어야 돼? 포함 안 돼야지. 자주 나오는 논점이잖아요. 영업경비의 감가상각비는 제외되는 것이지. 그러니 제외되는 것이 이게 원칙이야. 그리고 이렇게 산정하면 삼각전이 원칙이고 그러니까 6번을 딱 봤더니 경비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어? 이상하네. 그럼 삼각전 순수익은 아니라는 거야. 삼각 후겠지. 그러니까 삼각 후 이렇게 내가 아는 원칙이 아닌 듯한 상황이다. 그럼 삼각 후라고 해주면 된다. 이런 거지. 그 다음에 감가상각전 순영업 소득으로 가치를 추계했다. 그러면 이게 원칙이죠. 그러면 삼각전 환원율을 적용하는 거지. 삼각전. 근데 삼각전 환원율은 감가상각률을 포함한 거야. 제외한 거야. 여봐. 삼각전이니까 삼각전은 삼각 후에 감가상각률 이렇게 더해지는 거니까 삼각전이다. 그러면 감가상각률을 포함한 환원율을 우리는 삼각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각전입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빠지기 전이니까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지. 그래서 감가상각률을 포함한 환원율이다. 그 다음에 환원율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자산 가격은 하락하는 거죠. 하락한다. 그리고 환원율이 상승하면 자산 가격은 하락 압력을 받는 것이죠. 하락 압력을 받는다. 자, 그 다음에 환원율을 산정하는 방법 중에 부채 감당률법 계산도 잘 나오고 말 문제도 잘 나온다. 자, 암기 코드는 숭구리당당, 부부당,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 저당 상수. 자, 부부당이 부채 감당률의 부, 대부 비율의 부, 그 다음에 저당 상수.
그래서 13번을 보면 부채 감당률 2, 대부 비율 50, 저당 상수 0.1 이렇게 곱하면 몇 프로예요? 2에 50, 100%에 곱하기 0.1이니까 10%네. 10%. 10%가 부채 감당률에 의한 자본 환원율. 자, 임대료 산정. 임대료 산정에서는 용어 정리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적산법. 자, 적산법의 공식은 초대 경비 아저씨, 기초가액, 기대이율, 필요 재경비, 초대 경비 아저씨. 그래서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이야.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대수익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그리고 수익분석법은 순수경비 아저씨죠. 그래서 초대 경비 아저씨 적산법. 수익분석법은 순수경비 아저씨. 그래서 순수익의 필요 재경비. 자, 그런데 의외로 이게 시험에 잘 나오고 내가 봤을 때는 극하야, 극하. 자, 이런 거야. 일반 기업 경영에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합니다. 총수익을 분석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꼭 여기다가 수익 환원법이라고 출제자가 낸다고. 총수익을 분석한다고 했으니까 수익 분석법이라고 하면 되겠지. 수익 분석법이라고. 수익 분석법이라고. 자, 그 다음에 시장가액 조정. 작년에도 나온 내용이죠. 공시지가 기준법. 그 다음에 그 밖의 비교 방식이며 거래사례 비교법이야. 공시지가 기준법과 거래사례 비교법은 같은 비교 방식이지만, 자, 서로 시장가액을 조정할 때야. 시장가액을 조정할 때는 서로 다른 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 서로 다른 방식. 그리고 시장가액을 조정할 때는 가중평균은 가능해요. 가중평균 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죠. 산술평균이 나오면 X고, 산술평균이 나오면 X고. 네, 물건별 주된평가 방법 35이니까 나올 때 됐다. 자, 토지는 공시가 기준법, 건물은 원가법,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 자동차는 거래가 많다, 거래사례 비교법, 선박항공기 원가법, 과수원은 끼어, 거래사례 비교법. 자, 그 다음에 산림은 산지와 임목이라고 돼 있으니까 임목은 독립정착물이잖아요. 그래서 산지와 임목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그리고 임목은 거래가 많다. 그러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소경목림은 어린 나무예요. 어린 나무는 키울 때까지 들어가는 원가. 그러면 산지는요? 산지는 어떻게 평가해요? 토지니까 공시지가 기준법이겠죠. 그 다음에 상장 채권, 상장 주식은 거래가 되는 것이죠. 상장돼 있으니까.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 그리고 수익환원법의 평가 방법을 찾으세요. 그러면 우리 암기 코드가 업수였나요? 업수. 그래서 첫 번째 기업가치 업수 수익환원법. 광업재단 업수 수익환원법, 영업권 등 권리야. 뭐 영업권, 특허권, 뭐 실용신화권, 영업권 등 권리 업수 수익환원법. 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요거 적정실거래가 이게 36회 때 독립문제로 나왔어요. 자, 독립문제로 이미 나왔지만 얘는 자주 나와. 이게 딱 두 개가 포인트야, 두 개가. 이 실거래가라는 게 뭡니까? 평가론에서 사용하는 적정 실거래가라는 게 뭡니까? 그럼 요놈이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즉 실제 신고된 실제 거래 가격이야. 신고된 실제 거래 가격이고 도시는 3년, 그 밖의 지역은 5년. 도시 3년,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건 매년 나올 수 있는 주제죠. 자, 그리고 35회 때 이게 나와서 어려웠어요. 자, 1, 2, 3, 4 이렇게 돼 있지만 4번부터 보는 게 요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대부분 단독주택 같은 거야.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걸 우리는 복합부동산이라고 하죠. 토지와 건물.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감정평가 실무가 또 부동산학이 토지와 건물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니까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개별로 따로따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야. 이게 원칙이야. 그런데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거래할 수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거래할 테니까 일체로 평가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겠지. 그리고 토지와 건물을 일괄할 때는 당연히 거래가 많으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합니다. 이걸 따로 이게 다 시험에 나오는데 이걸 연결을 못해. 항상 원칙이 토지와 건물 두 가지로 구성된 복합부동산은 기본이 토지 건물 따로니까 개별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일괄해서 평가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그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번에는 구분 소유 부동산이니까 이게 이제 공동주택이야.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애매모하지. 단독주택은 분명히 토지와 건물이야. 그런데 공동주택은 건물을 구분해서 사용하니까 토지와 건물이라고 하면 좀 애매모하죠. 그래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거라고. 이게 구분 소유권 같은 아파트지. 아파트는 건물과 대지 사용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는 거죠. 우리 아파트 등 구분 소유권은 이게 이런 거야.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이런 외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데 구분 소유 부동산은 정확히 말하면 구분 소유권, 권리, 어떤 권리의 측면에서 건물과 대지 사용권을 일체로 해서 평가를 하더라. 그리고 우리 구분 소유권 아파트는 거래가 많으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한다. 그리고 감정평가액은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는 것이죠. 있다. 그 다음에 표준지, 우리 토지 특성조사에서 두 가지만 넣어놨어요. 항상 15도를 초과하면 급경사야. 15도를 초과하면 급경사. 15도까지야. 15도 이하는 완경사. 그리고 도로는 우리가 8, 12, 25 이렇게 암기하죠. 8, 12, 25. 8m 이상. 제가 거꾸로 했네. 8, 12, 25. 8m 이상 소로. 12m 이상 중로. 그 다음에 25m 이상 광대로. 그래서 8, 12, 25. 이렇게 암기한다. 자, 요렇게 하면 평가론이 끝나. 근데 평가론 오면 37분이네. 37분. 그래도 하나의 영상에 몰아 놓을 거야. 그러면 뭐 1시간 좀 넘겠네. 예, 그러니까 딱 스탑 해놓고 한번 복습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커피 한 잔 먹고 이제 투자론 들어가든지 저도 10분. 자, 이번에는 투자론입니다. 자, 총 투자 수익률은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은 수익을 측정해요. 이때 수익이 뭐니? 그러면 순영업 소득이고, 그리고 지분 수익률은 지분 수익을 측정하는데 지분 수익이 뭐니? 그러면 세전, 세후, 현금 수지 계열이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 항상 세전, 세후, 현금 수지가 보이면 지분 수익 내 거만 따지는 거니까 항상 여기는 지분 투자 금액이고 그냥 수익률은 총 투자 금액이라는 거. 여기는 총, 여기는 지분. 그다음에 지렛대 효과가 나온 지 꽤 됐죠. 자,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나의 지분 수익률을 변화시키는 건데 항상 묻는 게 정이냐 부의 지렛대냐 요것만 보면 돼. 정이냐 부냐. 근데 우리는 정의 지렛대를 암기하자고. 정의 지렛대란 여기는 다 정이야. 정의 지렛대란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나의 지분 수익률이 올라가는 경우를 말하죠.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보다 지분 수익률이 높다. 그럼 이게 정의 지렛대지. 근데 지분 수익률이 왜 올라갔습니까? 그러면 은행이 적게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저당 수익률이 낮다. 은행이 적게 가져간다. 그러면 내목이 늘어난다. 이걸 우리는 정의 지렛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썼다는 내용이니까 위험이 나오면 무조건 위험은 상승한다 또는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 다음에 투자 위험 잘 나온다. 투자 위험은 일단 두 문자 사금, 법인유, 사금, 법인유. 어허, 동그라미가 하나 더 들어갔네. 투자의 위험은 5단계로 나누죠. 사금, 법인유. 동그라미가 하나 빠져야겠네. 그리고 사업상 위험은 다시 시운치. 그래서 사금, 법인유, 시운치 이렇게 함께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위험의 종류는 위험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투자 사업 자체에서 발생한다. 그러면 사업이 원인이니까 사업상 위험. 그리고 사업상 위험은 다시 시운치죠. 그래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시장 위험. 그 다음에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의 변화. 그러면 운영 위험, 운영 위험. 그 다음에 외부 변화로 인한 위치의 변화. 그러면 위치적 위험이죠. 위치적 위험. 근데 우리 시험에 재작년에 위치적 위험을 입지 위험 이렇게 냈다고. 위치적 위험이나 입지 위험이나 똑같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유동성 위험, 유동성 위험. 자, 그리고 위험은 무엇으로 측정하나요? 그러면 통계학의 분산, 표준 편차.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잘 나오죠. 분산이 크다 그러면 위험이 크다. 위험한 대안이다. 표준 편차가 크다 그러면 위험한 대안이다. 자,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는 항상 뭘 요구하더라? 자신이 싫어하는 위험에 대해 대가를 요구하죠. 대가를. 그래서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위험 추구형 투자자에 비해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죠. 왜? 위험에 대한 대가가 플러스 되니까 그런 거예요. 위험에 대한 대가가. 자, 위험을 싫어하는 회피형이나 위험을 좋아하는 추구형이나 뭔가를 요구해. 그런데 위험 회피형은 위험에 대한 대가를 더 달라. 위험에 대한 대가가 플러스 돼 있다고. 그래서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 그리고 위험을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즉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하더라. 자, 그 다음에 투자 결정 이론은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이런 논점이죠. 자, 기대 수익률은 투자 대안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률이고,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란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 최소한의 수익률. 최소한의 기준, 최소한의 수익률. 그리고 요구 수익률은 항상 무위험률의 위험 할증률로 구성되어 있다. 무위험률, 위험 할증률. 그런데 무위험률이 뭡니까? 그러면 금리야. 금리. 그걸 우리는 시간에 대한 대가라고 하죠. 그리고 위험 할증률은 위험에 대한 대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구 수익률에는 시간에 대한 대가인 금리가 포함되어 있고 위험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또 봐요. 우리 환원율은 수익률이니까 시장의 기회비용이 반영되어 있고요. 시간에 대한 대가인 금리가 반영되어 있고요. 그 다음 위험에 대한 위험이 반영되어 있어요. 이게 세트 메뉴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요거 수익률도 하나의 수익이니까 자금의 기회비용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대가가 반영되어 있고 위험에 대한 대가가 반영되어 있다. 금리가 딱 보이면 시간에 대한 대가고 시간에 대한 대가가 올랐으니까 요구 수익률은 상승해야죠. 상승. 그리고 항상 기대 수익률을 측정하고 기대 수익률의 높고 낮음을 무엇으로 판단한다? 자신의 기준 요구 수익률로 판단해서 기대 수익률이 큰 경우에 투자 가치가 있다. 자, 11번은 함정으로 내는 거죠.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 이게 실현 수익률. 자, 그 다음에 질문이 많은 지문. 이게 36회 때도 나왔죠. 이게 핵심이 뭐냐. 현재 기대 수익률이 높아.
현대 기대 수익률이 높아요. 그러면 장래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항상 반대로 돼야죠. 그래서 하락한다. 하락. 현재 기대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럼 앞으로 기대 수익률은 하락하겠군요. 이렇게 반대로 해석해 줘야죠. 이유는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 수요가 증가하고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면 더 많은 금액을 주고 투자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대 수익률은 하락한다. 그다음에 평균분산 지배원리. 평균분산 지배원리는 두 가지 원리죠. 항상 보다 높은 수익을 선택하거나 보다 낮은 위험을 선택하죠. 이걸 평균분산 지배원리라고 하죠. 그리고 평균분산 지배원리에서는 이 변동계수, 변이계수가 나오죠. 자, 변동계수, 변이계수의 연상 코드는 변동계수, 변이계수 뭐 하지 마? 포기하지 마. 그래서 표준편차야. 표준편차. 표준편차를 기대 수익률로 나눈다. 표준편차를 기대 수익률로 나눈다. 그리고 변이계수는 항상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죠. 위험. 그래서 변이계수가 높다 그러면 위험이 높다. 변이계수가 낮다 그러면 위험이 낮다. 그러니까 위험을 싫어하는 회피형 투자자는 변이계수, 즉 위험이 낮은 대안을 선택한다. 이게 변이계수. 자, 위험의 관리는 위험을 낮추는 방법인데 위험을 낮추는 방법으로 첫 번째 할인율을 조정할 때 위험에 따라 조정된 할인율을 쓴다는 거야. 자,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험이 있다. 그러면 할인율을 조정한다는 거야. 그럼 할인율을 어떻게 조정합니까? 항상 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거죠. 보다 높은 할인율. 근데 보다 높은 할인율 해석이 안 되잖아. 그래서 투자론에서는 항상 할인율이 나오면 요구 수익률로 번역하고 요구 수익률이 나오면 할인율로 번역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럼 위험에 대한 대가를 더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자신의 요구 수익률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보다 높은 할인율, 보다 높은 요구 수익률. 그리고 위험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민감도, 감흥도, 납비상관법. 그래서 글을 읽다가 투입 요소, 투입값 또는 낙관, 비관, 투입 요소, 투입값, 낙관, 비관 이런 키워드 나오면 민감도, 감흥도, 납비상관법. 자, 포트폴리오는 항상 첫 번째 모든 위험이 제거됩니까? X죠. 체계적 위험은 감소, 이게 B죠. 비체계적 위험은 감소되고 체계적 위험은 제거될 수 없다. 체계적 위험은 제거될 수 없다. 자, 체계적 위험은 독한 위험인데 이 독한 위험은 시장으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이죠. 시장으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은 시장 안에 있는 모든 자산에 다 영향을 준다. 그래서 자산을 묶는 포트폴리오로는 시장 위험을 제거할 수 없다. 그래서 시장 위험을 포트폴리오는 독한 놈, 이걸 우리는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체계적 위험 나오면 제거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제거될 수 있다 그러면 비체계적 위험. 그 다음에 자산을 어떻게 조합합니까? 자, 두 자산 사이에 측정된 상관계수는 두 자산의 수익률을 서로 관계, 상관시킨 지표죠.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그 다음에 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상반된다. 그러면 반비례는 마이너스 값, 음수의 값으로 측정이 되고, 그 다음에 수익률이 서로 비례관계다. 그러면 플러스 관계, 즉 양수값으로 측정이 된다. 그 다음에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다. 그러면 연상이 1 플러스 1. 마트에 1 플러스 1. 똑같은 놈 가져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자산을 묶었으니까 분산 투자 효과는 없다. 그리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상태죠. 그래서 비체계적인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자, 그리고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 포트폴리오를 통해 위험을 낮추는 효과는 상관계수가
작은 자산끼리, 상관계수가 작은 자산끼리 결합을 하는 거죠. 근데 작다는 게 무슨 뜻이니? 그러면 이왕이면 음수값. 그리고 음수값에서 음수값이라도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자산. 그리고 수익률이 서로 상반됩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자산, 수익률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자산, 그리고 서로 다른 자산을 묶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최적 포트폴리오.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송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부분에서 결정된다. 최적 포트폴리오. 그리고 효율적 전선은 두 가지예요. 효율적 전선은 어떻게 찾아내니? 그러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그리고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찾아내니까 반드시 뒤쪽에는 수익은 제일 높은 포트폴리오 또는 위험은 제일 낮은 포트폴리오. 이런 문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고의 수익 또는 최소의 위험을 갖는 포트폴리오이다. 그리고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는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비례관계. 네. 자, 이번에는 6개수의 활용과 관계 나온 지 꽤 됐습니다. 자, 6개수의 활용과 관계는 항상 5번, 6번부터. 이건 헷갈리지 않으니까. 뭔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갚아야죠. 그래서 얼마씩, 매기 얼마씩 원리금을 갚아야 됩니까? 그러면 저당상수. 그 다음에 직장인이 10년 후에 1억을 만들고자 한다. 1억이 이게 기금이죠, 기금. 1억이라는 기금을 만들고자 한다. 그러면 적금 부어야죠. 그래서 얼마씩 적금을 부어야 됩니까? 그러면 기금을 만들 때 쓰는 수식, 감채 기금계수. 근데 저당상수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저당상수는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는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리금이라는 거 놓치면 안 된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6개수를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랬죠. 항상 앞문장에서는 일시불이냐 연금이냐, 앞문장은 일시불이냐 연금이냐, 뒷문장은 미래가치냐 현재가치냐. 그래서 현재 5억 원, 그럼 하나의 금액이니까 일시불이죠. 일시불. 그리고 2번은 연금 대놓고 연금. 이렇게 앞문장에서는 일시냐 연금이냐, 뒷문장에서는 미래가치냐 현재가치냐. 자, 1번은 뒤가 10년 후 가격이야. 10년 후 가격이니까 10년 후 금액 미래가치를 구하는 거고, 2번도 적립한 후 10년 동안 적립한 후니까 결국 10년 후 금액이죠. 미래가치. 그런데 편법이 있다고 그랬죠. 봐요. 현재 5억 원 읽었더니 일시불이네. 일시불. 그런데 해필 지금 일시불을 줬네. 그러면 요거 갖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일시불을 미래가치 하라는 거겠죠. 자, 똑같이 3년 후 1억 원 일시불이야. 근데 해필 미래 일시불을 줬잖아. 미래 일시불. 그럼 이거 갖고 뭘 하라는 거니? 현재가치 하라는 거겠죠. 그래서 더 읽으면 진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 매월 말 100만 원씩 10년간 들어옵니다. 그러면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죠. 따박따박. 이걸 연금 형태라고 그러죠. 연금. 그리고 현재 가치를 구한다. 연금의 현재 가치.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조금 어려운 게 요 2번하고 3번이죠. 근데 2번은 그냥 암기하기로 했어. 글을 읽다가 역수가 보여. 글을 읽다가 역수가 보입니다. 그러면 저당상수 아니면 감채 기금계수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럼 저당상수가 딱 보이면 저당의 찌읒 그러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지읒이 들어가 있는 현재 가치. 그리고 기금계수는 찌읒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미래 가치고. 그래서 저당상수가 나오면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 그다음에 수식적 관계 이거 어려워하지 말고, 자, 형태가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자, 봐요. 연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 그러면 하나의 금액이 되죠. 하나의 금액. 이게 일시불이지. 그걸 다시 미래 가치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얘는 연금을 미래 가치로 환산하는 수식이 되는 거야. 이게 연금의 미래 가치야. 또 봐. 연금을 미래 가치로 바꾼다. 그럼 하나의 금액 일시불이 되죠? 그러면 결국 얘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4번은 연금의 계수야. 둘 다 앞이. 둘 다 연금의 계수고 뒤쪽이 응용수식이죠. 응용수식은 대부분 연금의 수식을 역수로 응용한 거라고. 그래서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에다가 감채 기금 계수를 곱하면 뭔가 역수가 되는 게 있어서 홀쭉해져. 수식이. 즉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홀쭉해져. 어떻게 홀쭉해집니까? 연금이 일시불로 홀쭉해진다고. 그래서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에 기금 계수를 곱하면 어떻게 되니? 홀쭉해져요. 수식이. 역수 관계에 있는 그 수식들이 있어서 약분되면서 홀쭉해져요. 어떻게? 일시불에. 그다음에 4번을 보세요. 연금의 미래 가치에 저당 상수 응용 수식을 곱하면 홀쭉해져요. 어떻게? 연금의 미래 가치가 일시불의 미래 가치로. 그래서 연금을 일시불로만 바꿔주면 된다. 그다음에 투자의 현금으로 분석은 얘는 기본적으로 계산이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 영업경비 항목 보죠. 자, 화재 보험료는 영업경비, 그 다음에 세금 중에 재산세, 영업경비. 자, 소득세는 영업경비가 아니고 관리인의 업무비, 영업경비. 근데 개인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요놈은 영업경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영업경비가 아닌 거야. 그래서 영업경비에서 빠지니까 순영업소득이 상각 전 순영업소득이 산정되는 거고 따라서 상각 전 환원이율을 쓰게 되는 것이 원칙인 것이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은 공제되죠. 우리가 공식이 이거잖아요. 순대가 이상합니다.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는 거니까 이자와 감가상각비는 공제된다. 근데 공제된다는 게 무슨 뜻이니? 그러면 이자와 감가상각비 이상한 거 두 개는 절세 효과가 있다. 절세 효과가 있다. 자, 그리고 순대 이상 말고 또 하나 암기해야 될 거. 전대 원상. 순대 이상은 순영업 소득으로 영업소득세 산정하는 거고 전대 원상은 세전 현금 수지로부터 산정하는 거고 순대 이상, 전대 원상. 자, 그 다음에 할인법은 매년 나오는 거죠. 매년. 자, 순영가법은 두 개를 물어봐. 자, 일단 순영가법에서 순영가가 뭔가요? 수익의 영가를 비용 영가로 차감한 거. 그리고 순영가법은 0보다 큰 대안을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를 요거 3번 많이 틀리는 지문이야. 글을 쭉 읽다가 뭐뭐의 대안이 딱 보여. 뭐뭐의 대안이. 그럼 얘는 주어도 아니고 서술어도 아니야. 그래서 요걸 딱 빼고 읽어보자라는 거지. 수익성 지수란 현금 뭐의 현재가치 비율입니까? 수익성 지수는 수익의 비율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익의 비율. 그러니까 여기가 현금 유입이겠지. 아이고.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 비율. 그러면 여기가 현금 유출이 되는 거고. 그래서 뭐뭐의 대안이 나오면 빼고 수익성 지수란 수익의 비율이니까 현금 유입 수익의 비율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큰 대안을 선택한다.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에서 내부 수익률은 순영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그러면 수익성 지수는 1로 만드는 할인율. 순영가를 0,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그리고 내부 수익률은 항상 내부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이랑 비교하는 거죠. 요구 수익률. 왜? 요구 수익률은 수익률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투자자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을 찾고 자신의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순영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의 특징.
할인율 나오면 투자론에서는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 나오면 할인율. 그래서 응용 우리 평가 방식에서 우리 할인법에서 할인율은 어떻게 찾습니까? 그럼 할인율이 투자자 요구 수익률이니까 투자자를 조사한다. 투자자를 조사한다. 또는 투자 결합법 투자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대답해 줘야죠. 자, 할인율, 요구 수익률이 크면 클수록 순영가는 작아지는 거죠. 순영가는 작아진다. 그리고 순영가가 0이라면 수익성 지수는 1이 된다. 1이 된다. 그리고 어려운 거 항상 하나를 분석하면 항상 결론도 하나. 그래서 결론은 동일하다. 근데 여러 대안을 분석합니다. 그러면 결론도 여러 개.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하나의 대안을 놓고 순영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 세 가지 방식을 동시에 적용했어요. 하나를 분석하게 되면 결론은 하나. 동일하다. 근데 여러 대안을 동시에 분석한다 그러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수익률이고 수익률은 합산되지 않는다는 거 조심해. 이게 소맥에 올리죠. 소주와 맥주를 더하면 독해지는 게 아니라 중간 맛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가치가산의 원리는 가치만 가산된다. 가치만 가산되는 거야. 수익률은 가산되지 않고. 이게 가치만 가산된다는 건데 순영가는 순현재 가치잖아요. 가치. 그래서 순형가법은 가치 가산의 원리가 적용된다. 적용된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순형가법이 보다 우월한 방법으로 평가되죠. 보다 우월하다,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죠. 그리고 재투자율의 가정 항상 내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한다. 내부 수익률. 자, 내부 수익률이 10%입니다. 그러면 투자 안의 수익률이 10%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수익이 나오면 다시 10%로 재투자 되겠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된다. 그리고 내부 수익률은 존재하지 않거나 복수죠. 복수가 산정될 수 있다. 복수가 산정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비할인법. 비할인법은 계산 문제가 원칙이지만 공식은 알고 있어야죠. 자, 순소득률 그럼 뭐라고 해줘야 돼? 수익률이죠. 수익률. 근데 뭘로 측정하는 수익률? 순영업 소득으로 측정하는 수익률. 그래서 순영업 소득을 찾고 투자 금액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리고 요걸 우리는 뭐라 불러? 요걸 환원율이라고 부르는 거죠. 환원율. 그리고 승수가 나오면 항상 모가지를 치죠. 모가지를 쳐서 뭘 올린다? 투자 금액을 올린다. 그럼 공식 투자 금액을 순영업 소득으로 나눌 거야. 자, 승수가 보인다. 그러면 위에 투자 금액을 올리는데 조심해야 될 게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오면 지분 수익이니까 투자 금액도 내 것만 따진다. 그래서 지분 투자 금액이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지분이야. 지분. 그리고 기본적으로 승수값은 분자가 투자 금액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모가지를 쳐서 투자 금액을 올렸으니까. 그래서 승수값이 크다 그러면 투자 금액이 크다 이런 뜻이라고. 투자 금액이 크다. 그럼 좋은 대안이다? 나쁜 대안이다? 그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좋지 않은 대안이다. 이렇게 돼야죠. 자, 그 다음에 비율 분석법 중에 부채 감당률은 모가지를 쳐서 위에다 뭘 올리는 거죠? 손부채. 그래서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분수니까 항상 1이 기준이죠. 1. 그래서 1보다 큰 수치가 나온다. 그러면 순영업 소득이 감당할 수 있다죠. 감당할 수 있다는 건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고도 잔여액이 있음을 의미한다. 자, 채무 불이익률은 항상 유채무시라고 그랬죠. 유채무시가 뭘 띵고 간다? 유채무시가 0부인을 띵고 갑니다. 유채무시가 0부인을 띵고 갑니다. 그래서 유효총소득이 돼야 돼요. 유효총소득에 대한 0부인,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 근데 총자산 회전율은 총자산을 떼굴떼굴 굴린다. 총자산을 떼굴떼굴 굴린다. 뭐 묻어갖고 오라고? 총소득. 총소득. 그래서 여기는 총소득의 비율이에요. 그리고 이 총소득이 가능 총소득이 될 수도 있고 유효 총소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논점은 뭐냐 그러면 부채 감당률은 선부채니까 순영업소득. 채무 불이행률은 유채무시니까 유효 총소득. 총자산 회전율은 총자산을 지금 굴려서 소득을 만들어내니까 총소득. 요게 나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도 보세요. 부채 비율이 뭡니까? 봤더니 뭐뭐의 대안이 이렇게 나왔어. 그 뭐뭐의 대안은 읽는다, 읽지 않는다. 읽지 않는다. 그러면 부채 비율은 무엇입니까? 그럼 여기 뭐라고 돼야 돼? 아, 부채 비율이겠죠. 부채. 그래서 부채 비율은 부채 건전성을 따진다. 뭐 되라고? 부자 되라고요. 그래서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눌까? 또는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 자, 그리고 이건 하나 기억해 놓으라 그랬어.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8억을 대출받았어. 8억. 그럼 대부 비율은 8억 80%고. 80%고. 부채 비율은 부채 건전성을 따진다. 뭐더라고? 부자더라고.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눈 값이니까 부채가 대출 8억을 자기 자본 2억으로 나눴으니까 400% 이렇게 되는 거죠. 400%. 자, 그 다음에 약방의 감초, 회계적 이익률, 자본 회수기간. 자, 회계적 이익률은 이익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그래서 이익률이 가장 높은 대안을 선택한다. 자, 그 다음에 회수기간법은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에요.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기간. 그래서 회수기간이 가장 짧은 대안을 선택한다. 짧은 대안을 선택한다. 그리고 3번이 응용이지. 승수값이 커요. 그럼 뭐가 크다고? 투자 금액이 크다는 뜻이라고. 투자 금액이. 승수가 나오면 모가지를 쳐서 투자 금액을 올린다. 투자 금액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럼 투자 금액이 크면 투자 자금의 회수 기간은 길어진다. 여기까지 하고 또 10분 쉬어. 저도 10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아주 좋겠네. 자, 부채금융. 그 다음에 지분금융의 구분. 자, 부채금융은 일단 채권이야. 채권. 지분금융은 찌읒. 주식이고, 주식. 그리고 뭘 암기한다? 그렇죠. 지분금융이죠. 그래서 벤처 투자회사,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부동산 투자회사. 이쪽이 지분금융이에요. 그리고 공모가 나오면 주식이야, 주식의 공개 모집. 그러니까 지분. 그 다음에 채권이 나왔으니까 부채금융이고, 부채금융은 돈을 빌리는 방식, 대표적인 대출 3종 세트, 저당 대출. 금융이라고 되어 있지만 대출로 번역해야죠. 저당 대출, 아이고 여기 안 적어지네. 저당 대출, 신탁증서 대출, 프로젝트 대출. 그리고 각종 유동화증권, 영어 나왔다. 그러면 유동화증권. 유동화증권은 실질이 채권이니까 전부 다 부채금융이죠. 자, 그 다음에 메자닌 금융은 중간 성격, 대표적인 게 신주 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그래서 암기 코드가 메자닌 공주는 어디서 산다? 신전에서 산다. 신전. 근데 신전 앞에서 사니, 뒤에 사니? 그러면 뒤에서 산다. 그래서 후순위 채권까지 시험에 나왔네. 신주 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후순위. 그리고 전환사채의 다른 표현이 교환사채야. 그러니까 전환이나 교환이나 비슷해 보이지 않수? 그래서 교환사채 나와도 전환사채처럼 메자닌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금융의 위험. 그러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해요. 자, 대출기관 또는 은행이 위험을 낮추고자 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위험을 낮춘다라는 표현이 위험을 피하고자 한다.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고자 한다. 결국 위험을 낮추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변동금리 상품을 판매한다.
자, 그리고 글을 읽다가 조기 상환이 보여. 조기 상환. 그럼 항상 조기 상환은 시장 이자율이 하락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시장 이자율 하락. 그래서 조기가 나오면 우리 현충일날 조기 계약 낮게 단다. 자, 그 다음에 대출 금액, 대출 금리, 저당 잔금인데 저당 잔금 요 계산 문제 준비해야 되고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LTV 요새 계속 나와. LTV는 담보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을 평가하는 거죠. 담보물의 가치. 그 다음에 DTI는 미리 한번 해보죠. DTI에서 DTI, DSR은 형제, D는 뭐? 소득의 DC야. 소득의 DC. 그 DTI가 나오면 위가 원리금 세 글자. 소득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 자, 그래서 DTI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의 적정성을 판단하죠. 자, 그리고 LTV와 DTI는 정부가 규제하는데 정확히 정부 어디서 규제하요? 그러면 뭘 답을 한다? 금융위원회가 결정을 하더라. 자, 그리고 LTV, DTI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대출 금액이 올라갔다. 이렇게 번역해야죠. 대출 금액이 올라갔다. 그래서 대출 금액은 증가한다. 그리고 변동금리 상품은 주기적으로 뭔가 금리가 조정이 되는데 조정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대출 기관에게 유리한 거죠. 자,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를 인상시키고자 만든 상품인데 조정 주기가 짧다. 그러면 빠르게 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그래서 은행에게 유리한다. 자, 그 다음에 대출의 상환 방식 매년 나온다. 근데 픽스된 지문이 있다고 했어. 픽스된 지문이 4번하고 그 다음에 요거죠. 요노. 그래서 원리금 균등이 나오면 두 글자 원금을 물어보고 원금 균등이 나온다 그러면 세 글자 원리금을 물어보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이 나오면 항상 원금은 늘어난다. 증가한다. 정확히는 이자가 감소하죠. 이자는 항상 감소하고 감소하는 것만큼 원금은 증가한다. 그다음에 원금 균등이 나오면 원리금이야. 원리금은 항상 일정하게 감소한다. 요 두 지문은 픽스. 그다음에 이렇게 DTI를 물어본다고. DTI를 물어보면 항상 DTI는 소득에서 뭐가 차지하는 비율? 원리금 상환의 세 글자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그래서 DTI가 어떻게 됩니까는 원리금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랑 똑같다고. 그래서 원리금 균등이니까 원리금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또는 DTI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똑같아. 원금 균등에서 원리금은 일정하게 감소하죠. 그럼 뭐라고도 할 수 있어? 원리금 대신에 DTI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고. 똑같은 논점이다. 일정하게 감소한다. 작아진다. 그다음에 최증식 상환 방식은 미래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젊은 계층. 그다음에 최정식 상환 방식은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부의 상환은 상환을 하지만 뭐가 늘어? 빚이 는다는 거죠. 그래서 최정식은 초반에 적게 은행에 갖다 내는 방식인데 초반에 갖다 준 돈이 너무 적어서 뭐에도 미치지 못해. 이자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면 갚지 못한 이자가 대출 잔금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갚았지만 대출이 늘어나는 현상. 이게 부의 상환. 자, 그 다음에 상환 방식의 비교는 요렇게 주어만 읽어라. 예를 들어서 출제자가 저당 지불액의 크기를 비교하고 있어요. 저당 지불액. 그러면 주어만 딱 봐. 원리금 균등이 주어야. 그럼 원리금 균등은 원금 균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천천히 갚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초기에 갖다 바치는 저당 지불액은 자연스럽게 작아야죠. 작다. 이렇게. 근데 한 번 더 해봅시다. 3번. 중도 상환 시 차입자가 상환하는 저당 잔금의 크기를 물었어. 그럼 주어가 원리금 균등이야. 그럼 원리금 균등은 천천히 갚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천천히 갚으니까 남아있는 잔금은 보다 많아야죠. 보다 많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전체 누적 이자 얘기야. 근데 주어가 원리금 균등이죠. 원리금 균등. 원리금 균등은 빠르게 갚어, 천천히 갚어. 천천히 갚는 거죠. 그러니까 힘은 적게 들지만 전체적으로 이자는 보다 많이 내는 방식이지. 보다 많은 방식이다. 자, duration은 일단 기간이야, 기간. 근데 주어가 원금 균등이잖아. 원금 균등은 빚을 빠르게 갚는 방식이죠. 빠르게 갚는다. 그러면 기간도 짧아져야겠지. 그래서 duration은 보다 짧다. 그래서 주어만 딱 읽고 원금 균등이 나오면 빠르게 갚는 거고 천천히 원리금 균등이 나오면 천천히 갚는 거고 이걸로 유추한다. 자, 그다음에 주택저당 유동화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오는데 일단 쉬운 거부터 해봅시다. 자, NPTS는 T자만 들어가 있으니까 투자자가 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NPTS는 지분형, 지분으로 쪼개서 판매하는 지분형, 그리고 투자자에게 이전한다. 투자자가 모두 갖는다. 투자자에게 이전한다. 그런데 최근에 유동화 기간이 갑자기 나와. 그럼 유동화 기간은 뭘로 번역해 줘야죠? 발행자죠. 발행자. 유동화 기간은 새로운 증권을 발행하는 자니까. 그러니까 발행자는 NPTS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모든 걸 가지니까 이렇게만 시험을 내다가 이제는 발행자가 나오면 발행자가 갚지 않는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죠. 따라서 유동화 기간이 부채로 표시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죠. 투자자가 갖는다. 투자자가 책임을 진다. 다른 표현이 발행자가 갖지 않는다. 발행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그리고 NPTS에서 아주 잘 나오는 게 있어요. 항상 기초자산에 의존한다야. 기초자산에 의존한다. 기초자산에 의존하는 게 뭐가 있니? 그러면 지분형이야. 지분형. 암기 지분형. 자, 그 다음에 차입자가 NPTS의 경우에 차입자가 금융기관에 지불하는 저당 지불액이 증권 발행자를 통해서 투자자에게 그대로 이전되는 형태이다. 이게 요 두 개야. 기초자산의 현금 흐름에 의존합니다. 기초자산에 의존합니다. 그러면 지분으로만 쪼갠 NPTS. 그리고 지분으로만 쪼개서 판매하는 거니까 결국 그렇죠. 차입자의 저당 지불액이 그대로 전화되는 거야. 그대로 이전되는 거야. 근데 그대로 이전된다라는 걸 영어에서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패스 스루 된다라는 거야. 패스 스루. 그게 바로 요 PT야. 이 PT가 패스 스루라고. 패스 스루. 그래서 NPTS가 나오면 패스 스루형 또는 그대로 이전되는 형태. 요게 요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꼭 조심하셔라. 기초자산에 의존한다. 지분형 NPTS. 그리고 그대로 이전된다. 패스 스루 NPTS. 그 다음에 MBB는 일단 채권형이고 MBB는 발행자가 모두 갖는다. 발행자가 부담한다. 근데 투자자가 나오면 투자자는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죠. 그리고 MBB는 모든 걸 발행자가 다 가져가니까 발행자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발행자가. 그래서 발행자는 초과 담보를 제공합니까? 제공 안 합니까? 그러면 제공한다. 또는 발행자는 지급해야 됩니까? 지급 안 해도 됩니까? 그러면 발행자는 지급하여야 한다. 이것만 보라는 거죠. 자,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MBB의 현금 흐름이 보다 안정적이죠. 우리가 순서를 NPTS, 그 다음에 MBB, 그 다음에 NPTB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이게 발전 방향이야. 그러니까 NPTS보다는 MBB가 조금 발전된 거야. 그러니까 MBB가 NPTS보다는 조금 안정적이라고 봐야 돼요. 또 MBB보다 발전된 게 NPTB가 되고 NPTB보다 발전된 게 CMO가 되고 이렇게 대충 OX를 한다.
자, NPTB는 혼합형이죠. 혼합형. 그래서 항상 투자자가 뭘 가져갑니까?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투자자는 현금과 조기를 챙겨간다. 이게 연산 코드죠. 현금과 조기. 현금은 원리금 수취권. 이걸 제가 부르는 용어고, 조기는 조기상환위원. 그리고 CMO가 나오면 항상 다양하다. 이런 뜻만 있으면 옳은 지문이다. 다양하다.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이사. 자, 부동산 투자이사에는 일단 명목형하고 실질형을 구분하는 게 요새 잘 나오니까 요거 한번 봅시다.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요. 직원을 고용할 수 없어요. 그럼 명목형이죠. 이게 위탁관리야. 위탁관리. 그래서 위탁관리는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위탁관리는 명목형이니까 자산의 투자 운영을 누구에게 위탁해야 된다.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된다. 그래서 자산의 투자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위탁관리겠죠. 자, 회사의 설립.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고 현물 출자는 안 되는 거죠. 현물 출자는 설립할 수 없다. 그리고 설립 자본금은 5억, 3억. 53이죠. 53. 5억, 3억. 항상 앞이 실질형, 뒤가 명목형. 그 다음에 설립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나오면 자기관리야. 자기관리 투자회사는 설립 보고서를 작성해서 국토교통장관에 제출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최저 자본금은 70억, 50억, 70억, 50억. 큰 게 자기관리. 그 다음에 이 최저 자본금은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최소한 요만큼의 자본금을 끌어야 된다라는 건데, 주식회사는 투자회사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끌어모으죠. 그래서 주식 총수의 30% 이상이야. 30% 이상을 일반에게 제공해야 된다. 그다음에 주식의 분산은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야. 5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30% 이상을 일반에게 제공해야 되고 주주 1위는 5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그리고 투자를 했으면 자산의 구성인데 항상 밑에서부터 70%야. 70% 이상은 반드시 부동산이어야 되고 80% 이상은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으로 구성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연산 코드가 7자 나오면 뭐 같아요? 일자 같죠? 그러니까 70%가 나오면 반드시 하나가 나와야 돼. 부동산. 그 다음에 80%는 쓰다 보면 대충 3자랑 비슷해. 3자. 그러니까 뒤가 3개가 나와야 돼. 80%가 나오면 부동산 하나, 증권 하나, 현금 하나. 그리고 이익 배당 한도의 90이죠.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 두 문자로 따면 5, 3 뭐예요? 7, 5 아이고 5, 3, 7, 5 그 다음에 7, 8, 9 7, 8, 9 이렇게 해도 되죠? 7, 8, 9 그래서 5, 3은 설립자본금 그 다음에 최저자본금은 70억, 50억. 그 다음에 7은 70%는 부동산, 80%는 부동산, 증권, 현금, 90%는 배당. 그 다음에 기타를 봅시다. 기타가 좀 어렵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이더라도 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고 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 그리고 회계 처리는 항상 금융위원회야. 금융위원회 잘 봐.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지만 투자회사의 투자, 즉 투자와 금융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아니야. 금융위원회.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특수 목적이니까 법에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1번, 2번, 3번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는데 딱 하나만 기억하라고 했어. 1번, 2번, 3번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설립 자본금, 5억, 3억, 그 다음에 최저 자본금 등 자본금의 규정은 기업 구조 조정이더라도 반드시 적용해야죠. 예를 들어서 설립 자본금 얼마? 명목형이니까 3억. 최저 자본금은 얼마?
50억 요건 배제될 수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줄 수 있죠. 자,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 5년, 해당 분야 5년. 근데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해당 분야. 자, 2번도 봐. 자,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자, 대학원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 운영과 관련된 업무. 이게 해당 업무지. 그 다음에 3번도 봐요. 투자회사, 관리회사, 자문회사, 그 밖에 뚝뚝뚝뚝뚝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의 취득, 처분, 관리, 개발. 이게 무슨 업무야? 해당 업무죠. 해당 업무. 그러니까 원칙이 해당 업무에 3년이면 충분한 거야. 3년이면. 해당 업무에 3년 정도 일하면 충분한데 누가 예외라 그랬어요? 누가? 그렇죠.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는 해당 업무에 5년이라고 돼 있죠. 왜? 그죠?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따기 전에 뭘 했는지 모르니까 5년이라고 조금 길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석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분야 3년. 그 다음에 투자회사나 자산관리회사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자, 프로젝트 대출. 자, 프로젝트 대출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라 그랬죠. 항상 비소구, 제한적 소구. 비소구, 제한적 소구. 그리고 또 하나, 요놈이죠. 해당 프로젝트 대출이 회계장부에 부채로 표시되지 않는다. 부의 금융효과. 자, 비소구는 소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부의 금융효과는 회계장부에 부채로 표시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는 항상 누구에 대한 효과라고? 사업주죠. 사업주한테 소구할 수 없다. 사업주의 회계장부에 부채로 표시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읽어보죠. 자, 프로젝트 대출은 프로젝트 완성 이후야. 프로젝트 완성 이후에 미래 현금 흐름을 상환 재원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그리고 비소구, 제한적 소구 금융이고 또 비소구 금융이 원칙이지만 사업주에게 소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업주가 도덕적 해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한적 소구 금융의 장치를 마련하기도 하더라. 그리고 프로젝트가 파산했어요. 그러면 사업주에게는 비소구니까 사업주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없고 누구에게 상환을 청구한다? 프로젝트 회사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 프로젝트 회사에 청구해야죠. 그리고 회계장부에 기록이 되지 않는데 누구 회계장부죠? 사업주의 회계장부죠. 사업주의 회계장부. 이걸 우리는 부의 금융효과. 자, 그리고 특이한 거 에스크로우 계정을 운영한다. 에스크로우 계정. 그리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인세 감면 효과를 받을 수 있다.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연금은 개정사항이 있을 때만 나오는데 여기에 최근 개정사항이라고 돼 있잖아. 최근 개정사항. 그래서 어떤 거니? 자, 일반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니까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당권 설정 방식 말고 신탁 제도를 활용하는 신탁 등기 방식도 허용하고 있더라. 요거 딱 하나만. 신탁 등기 방식도 활용하고 있더라.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 자, 어떤 사람이 가입합니까? 그러면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야. 만 55세. 그리고 원래는 주택연금이니까 주택법상 주택만 가입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주택이 추가되었고 최근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 자,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지만 주거목적의 오피스텔이라면 이것도 주택연금에 가입시켜주겠다. 그리고 지금은 12억 원 이하입니다. 12억 원 이하. 그리고 지급 방식은 실무적으로 다양해. 지급 방식은 실무적으로 다양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종신,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 지급 방식과 자신이 정한 기간 동안 받는 확정 기간. 그래서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등등등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거 오타 아니야. 그래서 종신 지급 방식, 종신 지급과 확정 기간 방식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자, 그다음에 부동산 신탁 32회니까 나올 때가 됐다. 자, 일단 요령이래. 부동산 학에서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신탁 증서를 주죠. 근데 이 신탁 증서는 신탁이 수익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거니까 신탁 증서를 수익증권이라고 한다. 수익증권.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글을 읽다가 수익증권, 수익증서가 나와. 그럼 무조건 신탁제도야. 신탁. 자, 1번은 자, 위탁자 대부분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위탁하죠. 자, 신탁하는 후 수익증권을 발급받고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담보신탁을 활용하는 거고 이런 걸 신탁증서 대출이라고 하는 거죠. 신탁증서 대출. 자,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증서를 갖고 있죠. 그러면 그 신탁증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습니다. 신탁증서 대출. 그 다음에 신탁증서, 요 담보신탁, 요 담보신탁이 요새는 저당권 설정하는 것보다 더 많이 활용돼요. 이유는 담보신탁이 더 많이 활용된다는 거야.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 방식보다. 그러면 담보신탁이 뭔가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게 저당권 설정보다 비용이 싸고 비용이 낮고 그리고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그 절차가 간편하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신탁 계약이 나오면 무조건 소유권 이전이야. 소유권 이전인데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등기부상의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이다. 형식적 소유권 이전은 계약 기간 동안에만 등기부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신탁 계약을 할 때 토지 소유자가 위탁자, 그 다음에 수탁자 또는 신탁을 받는 사람이 신탁회사인데 이 두 사람 말고 누구도 있다. 수익자가 있다. 수익자는 위탁을 하는 위탁자가 될 수도 있지만 누가 될 수도 있다. 제3자가 될 수도 있더라. 이게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 나온 거야. 그래서 뭐만 딱 기억해 달라고. 신탁계약은 보험계약이랑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증서를 준다. 이게 신탁에서는 신탁증서 또는 수익증서라고 한다. 자, 그리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의 혜택자는 제3자가 될 수도 있죠. 부모가 계약을 체결하고 자식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탁계약도 제3자가 수익자가 될 수도 있더라. 자,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뭔가 신탁이 나오면 대부분 담보신탁을 물어봐. 담보 목적의 신탁. 그리고 담보신탁이 요새는 저당권 설정 방식보다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왜? 뭔가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비용이 싸고 환가 처리가 쉽더라. 요 정도. 이러면 금융령이 끝나. 그럼 딱 1시간 32분이네. 아이고 죽겠네. 네, 자, 1부 끝났어요. 자, 2부는 조금 있다가 봅시다.